네,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소폭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02%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이 0.9% 약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711.61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오르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갈수록 힘이 약해졌고요. 아무래도 이제 10시 반입니다. 몇 시간 안 남았죠? 잠시 후에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내용들 많이 준비를 해뒀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그리고 김민성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내일자 신문도 앞서서 봤는데 주요 내용들 먼저 짚고 가보죠.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폐막이 이제 하루 남았다고 합니다. 물론 뭐 항상 증시는 선반영이다 보니까 이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그 주간에 뭐 아주 빅 호재가 아니고서야 뭐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없긴 합니다만 좀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일단은 조용하게 지나갔으면 더 나았을 텐데 주가는 사실 시장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진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뭐 1, 2주 전부터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꽤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초청을 받았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글로벌 빅파마들과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 JP모건 헬스케어 일정 내에서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보니까 이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같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결국 이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고 나니까 세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정이 시작되면은 매도 물량 출회로 인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라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가장 많이 기대감이 있었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뭐 브리치 바이오 테라피틱스, 옹코니 테라피틱스, 뭐 DXN VX 등등등 실제 참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오늘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다른 제약 바이오 대비했을 때도요. 그런데 오늘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던 기업들을 보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그다음에 휴젤, 그리고 유한양행은 오히려 빨간불을 오늘 켰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사실 이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기대감이 계속 있었던 종목들이거나 또는 임상에 대한 어떤 일정이 이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도 잡혀 있는 기업이라거나 또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보다 훨씬 더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걸 봤을 때 일단 일정이 소멸될 때는 일정 이슈만 있었던 종목들은 빠르게 현금화시키는 전략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 일정이 아니더라도 상승 모멘텀이 더 있는 기업들, 지금 주가가 부담되지 않는 종목들은 충분히 베팅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마어마한 공급 계약을 따냈잖아요. 예. 역대급 계약을 따냈는데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후에 또 CDMO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순환매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휴재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잘 버텼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해외에서 수출액이 늘고 있는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일정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종목들, 실적 대비했을 때 부담이 좀 없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있으면 이제 4월 달에 미국 암학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요약본인 이 초록이 3월 달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가 보통 평균적으로 3월 달에 가장 많이 오르는 예. 편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종목들을 선별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학회에 어떤 참여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뉴스가 나오면 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물론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선별해 놓으셨다가 수급이 더 붙는 것들을 위주로 미리미리 담아 놓으시면 다시 한번 일정 매매를 한번 성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월 말씀하셨는데 뭐 1월은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뭐 3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도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것 같은데 이 내용 잠시 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게 이제 좀비 기업 우려 커지는 국내 증시. 네. 뭐 오징어 게임과 비교해가지고 456억이면 쥐락펴락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워낙 좀 휘청이는 우리 증시 모습 보면서 그런 뭐 밈이라고 하죠.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10년 투자했을 때 1억 투자하면 뭐 얼마가 된다. 뭐 이런 거를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를 비교하는 그런 것들도 많았는데 올해도 뭐 비슷하겠습니까? 흘러가는 흐름이?
아니요,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슈는 그만큼 국내 기업의 저렴해진 기업이 굉장히 많다라는 또 긍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돌려 생각하자. 네,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말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잡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퇴출이 되어야지만 증시가 아무래도 좀 빠르게 반등할 수가 있고 반등에 대한 요소, 다른 자금들이 이탈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장 폐지 요건을 좀 간소화시키면서 피해보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이런 좀비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물려 계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은 충분히 많이 있고 이제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자진 상폐를 위해서 지분을 95% 이상 모아놓고 나서 자진 상폐를 했는데 그만큼 투자자들을 살릴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상장 폐지를 쳐낸다라고 해서 무작정 이제 좋은 효과만 나타날 거라고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시장 출렁임이 좀 크게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비 기업을 좀 더 퇴출하기 전에 우리들 알아서 좀 옥석 가리기가 많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굉장히 저렴하고 시장 평가 대비해서 굉장히 좀 실적을 잘 만들고 있는데 시가총액만 저렴한 종목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정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정말 앞서서 우리가 3월을 얘기했었는데 3월, 4월이 또 상장 폐지 시즌이 오기 그쵸.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거를 문턱을 넘지 못하고 거래 정지라든지 상장 폐지로 넘어갈 수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뭐 탈출 기회가 그 전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티기시기보다는 아니다 싶은 종목은 일단은 리밸런싱을 지금부터 해놔야지만 피해를 좀 더 최소화할 수가 있고 저렴한 종목들 그리고 저렴하지만 리스크는 덜하고 실체가 있는 기업들로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지금 구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지 수익으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실체가 있는 옥석 가리기를 좀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뭐 괜찮다고 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재미를 못 본 게 작년 하반기 특히나 네. 시즌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감사 보고서가 뭐 거절도 당할 수 있을 만한 법한 그런 기업들의 눈이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조심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오늘장을 바라본 주주들, 투자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뭐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의견들 나누고 계신지 바로 시크릿 주주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투자자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결국 코스피는 2,500을 못 지키네. 오늘 오를 줄 알았는데 왜 내린겨? 오늘 정말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이 들려왔지만 시장에는 영향이 미미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수를 끌어내릴 이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금 해소된 걸지 잠시 뒤에 증시 전망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밤 CPI 행방에 따라 주식이고 코인이고 다 결정될 거다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발표된 PPI는 전망치를 밑돌았는데 같은 흐름이 나온다면 미증시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발표될 지표 꼭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은도 머리 아프겠다. 매수 때문에 금리 내리면 환율은 더 날아갈 텐데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16일 내일이면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진행이 되는데요. 내수인지 환율인지 현재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금리 동결과 또 인하 이 부분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 대응법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더 많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양자 컴퓨터는 하이브리드로 가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점을 두고 굉장히 의견 엇갈리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하이브리드 양자컴은 상용화를 앞당길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련주들이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무리 미국이 중국을 때려도 HMM 영업이익이 1,900%가 뛴다고 조선 해운에 대한 내용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선사 포스코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국내 관련주들 반사수에 기대되는데요. 그 안에서도 하나증권에서 HBM의 올해 영업이익 1,900% 뛴다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는 조선해운 얼마나 좋을까요? 잠시 뒤에 섹터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마지막으로는 TSMC의 실적 발표 내용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 다 팔았나 올라와 있는데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수급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자,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단축됐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뭐 장 초반에 조금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를 지금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 불확실성일 텐데 조금은 뭐 나아진 상황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을 보면은 일단은 확실히 영향력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점점 더 완화가 된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은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잠깐 다시 재부각이 됐을 때 이때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반에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급등이 오랜 기간 동안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는 짧게 오르고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밀리는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슈를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삼고 접근을 했을 때 지난 예를 들어서 오리엔트 전공을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뭐 900원대 밑까지 갔다가 9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거의 7,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것도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때처럼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닙니다. 이미 너무나도 알려진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은 그날이 오히려 매도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모아놓은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요. 뭐 오리엔트 전공, 수산 INT, 에이텍, 웨이텍, 모빌리티 등등등 지금 파란불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대다수 개장 이후에 급등해서 출발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갭상승 출발했지만 그때부터 잠깐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가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거나 또는 장 초반에 갭상승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그때 전액 현금화를 시키셔서 수익을 챙기시거나 아니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하셔서 나머지 종목만 추가 베팅을 하시는 게 일단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정치적인 테마주를 건드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요. 더욱더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철수 매니저님께서 뭐 특정 종목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사실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정치 테마주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워낙 다른 게 다 안 가고 거의 정치 테마주 쪽으로만 수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좀 평가하는 게 달라졌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투자할 곳들이 조금 그때랑은 더 다르죠. 좀 있죠. 네, 근데 좀 정치주 같은 경우 저는 약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서요. 지금 이미 많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안 뜬 종목을 찾은다면 찾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정치 테마주 오늘도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을 잘못 잡는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구조대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 고점에 물려가지고 그만한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게 바로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선 테마주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매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대선까지 기다려야지만 탈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4년, 5년 동안에 대한 기회비용을 다 날리면서 이제 뭐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거기서 끝나버리고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기에는 지금은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 정치적인 불확실성보다는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는 그쪽에 대한 포커스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보여주는 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나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정치 테마주를 접근하시기보다는 이제 개별 장세가 이어지더라도 리스크가 덜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종목을 우리가 찾는 포커스를 맞추면은 리스크는 덜하고 기대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조사는 조사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대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들 하세요.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뭐 일단은 그때까지는 투자를 조금 조심해서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뭔가 현금을 더 싣거나 아니 비중을 더 싣는 건 어떠냐라는 전략들을 세우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거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위주로 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게 맞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나서 이제 뭐 탄핵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거랑은 사실 기업에 대한 가치와는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꾸준하게 실적을 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가격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시간 해결해 주면서 시장은 안정화가 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치고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쉬는 게 맞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박앤셀 구간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게 더 떨어지고 있다.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때가 좀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시장이 많이 출렁이는 이슈긴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이때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구간이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예, 평소에 눈여겨봤던 기업들 뭐 이미 좀 올라와 있어서 부담스러웠던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께는 외국인 투자자 수급에 대한 상황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연초이지만 1월 초만 하더라도 좀 돌아오나 네.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얘기할 때 작년에 뭐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환율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생각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금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이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점점 더 약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환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환율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뭐 역대급까지 올라갈 뻔했다 보니까 일단 환차손을 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장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을 봤을 때 지금 10일 날 같은 경우는 뭐 38억 원 정도, 그리고 13일 날 8천억 원대 후반, 그다음에 14일 날 같은 경우는 한 3천억 원 가까이 매도 흡세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거래소 기준이거든요. 거래소 기준으로 오늘 조금의 순매수 나왔지만 일단 지금 4거래 연속적으로 순매도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산다라는 거는 특별한 성장 모멘텀이 있거나 뭔가 매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기업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지금 10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빠져나갔는데 과연 이때 어떤 걸 샀는지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일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요. 인터넷 대표 업종이죠. 네이버였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조선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역시나 조선주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광밴드라든지 그다음에 테크윙, 그다음에 JYP 엔터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공통점을 보시면 뭐냐면 지금 역대급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조선업종이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처럼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JYP 엔터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는 지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에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고 실적으로 하면 별로 없는 종목들을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실제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올 때는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따라서 매수를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조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요. 뭐 네. 여러 가지 이슈야 워낙 뭐 조선 얘기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도 많고 나는 아직 포트에 조선이 없다 하는 분들 네. 뭐 지금이라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부담스러운 겁니까? 저는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대부분의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은 다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전혀 끝나지 않고 지금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제 차익 매물로 꺾이기 시작할 때 팔지 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장중에 좀 매매가 자유롭게 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도 고점에 있는 종목들도 한번 잡아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베팅하는 것들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또는 장중에 매매가
대부분 다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선 건조라는 기업이건 아니면은 엔진 기업과 같은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이건 모두 다 상관없지만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뭐 세진유공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새해에 들어와서도 여러분들께 도전 10배거를 통해서 소개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진중공업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조선주를 대비했을 때는 급등이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지금 우상향 흐름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으면서 예. 시장 변동성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 매수하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으니까요. 지금 중장기 관점으로 내가 베팅을 할 종목을 찾는 거냐 아니면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베팅할 종목을 찾는 거냐에 따라서 지금 가는 종목을 잡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주가 좀 내려와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사느냐 이거를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민석 매니저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뭐 크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네.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다를지 그리고 내일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의 결정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뭐 금통위의 결정은 우리가 예상대로 그냥 동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한 충격은 많이 없을 거라고 좀 바라고 있고요. 오늘 PPI 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CPI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CPI에 대한 경계심이 좀 가장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CPI에 대한 경계심이 이제 대통령 체포에 대한 이슈까지도 이제 반응이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CPI에 대한 결과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이제 CPI 이외에 FOMC 발표를 했을 때 어떠한 스탠스를 이어가느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뭐 금리 인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에 대한 이제 CPI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이번에는 뭐 금리는 동결로 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고용 지표가 워낙 서프라이즈가 잘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인하를 하진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은도 여기에 대한 스탠스를 먼저 보고 나서 뭐 동결을 가든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더 끌고 가든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볼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먼저 동결을 하고 나서 FOMC도 마찬가지로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또 한동안은 시장에 대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달러 관련돼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달러가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반등을 보여줬던 모습도 사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이제 계엄령 선포 이후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변동성만큼 뭔가 이제 임팩트 있는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 거 아닌 이상 사실상 이제 그 가격대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달러는 어느 정도 여기서 안정에 대한 스탠스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거를 넘어서는 이제 CPI 서프라이즈가 갑작스럽게 막 터지는 거 아닌 이상은 그래도 우리는 뭐 안 좋은 어려운 구간은 또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좀 숨고르기 장세로 들어오고 안정화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려감은 잠재워지기 시작을 하고 증시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CPI에 대한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너무 심리적으로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LA 산불이 다음 달부터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오늘 발표될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먼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는 두 분이 가지고 온 토픽, 종목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유망하게 보는 섹터 2차 전지와 양자 보안이 다시 또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한 줄 평을 주셨는데 박철수 매니저가 2차 전지 한 줄 평을 준 거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선택한 기업을 주목하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다 괜찮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전기차 캐즘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 실적이 올해도 기대감이 좀 없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전지 내에서도 테슬라와 함께 어떤 협력 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통해서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아니면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을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테슬라가 선택한 기업을 주목하자라고 한 줄평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일단은 테슬라가 그만큼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전기차 기업들 중에 성장세가 좀 그래도 잘 나왔던 기업을 보면 중국 자동차 기업들, 그다음에
테슬라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전체 자동차 판매량, 2024년도 판매량을 보면 아우디를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오늘도 노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 관련된 어떤 부품 회사라든지 소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낙수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 신형에 대한 모델 기대감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출시를 했는데 5만 대 이상 사전 예약이 나오면서 엄청난 또 흥행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 뉴스가 노출이 되면서 드디어 좀 알려졌던 게 뭐냐면 이번 신형 새로 출시가 되는 이 자동차에는 일단 한국에 있는 셀이라든지 또는 양극재라든지 또는 이런 음극재라든지 이런 소재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배터리와 더불어서. 그래서 낙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또 이따가 종목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때 추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 자, 다음은 김민성 매니저님의 양자 보안인데 한 줄 평을 이렇게 주셨네요. 자, 양자는 미래다. 이거에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30년 걸리는 미래인지 곧 다가올 미래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요즘 주가가 출렁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젠스당도 바로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상용화를 걸리는데 2, 30년은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온큐나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를 많이 좀 하락을 시켰는데 이번에 또 뭐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는 괜찮다. 약간 이런 식의 대한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글로벌 기업들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선도를 앞서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경쟁이 격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제 컨퍼런스를 또 설립을 하면서 진행을 3월달에 진행한다라고 밝히면서 여기에 대한 투심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AI 산업의 끝자락에서는 AGI가 굉장히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연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똑똑해지는 게 AI 기능인데 이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 방식을 탈피를 하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선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AGI에 대한 연산 속도를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래 기술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게 끝자락에서는 다 만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AI도 미래고 양자도 미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업 발달은 꾸준하게 이어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에 맞물리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양자 보완에 대한 모멘텀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시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탑픽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가 나와서 야, 이거 탑픽 뭐가 나올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박철순 매니저가 꼽아온 2차 전지 탑픽 종목 뭡니까? 네, 바로 어제 오늘 급등이 나왔던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밸류체인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출시되는 이 전기 자동차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셀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담당을 하게 되고 양극재는 LNF, 그다음에 음극재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대주전자재료가 계속적으로 이 전자재료 전문 사업을 하면서도 신사업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 그게 바로 음극재였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음극재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일단은 테슬라 쪽에도 납품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밸류에이션을 한 번 더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음극재가 이 대주전자재료가 만들고 있는 음극재가 적용되는 자동차의 기종이 올해 한 5개 정도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실리콘 음극재 개발 이후에 이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는 한 30% 가까이 이익을 차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40%, 그 다음에 2027년도 같은 경우는 이익 기여도가 60%까지 육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실리콘 음극재가 전체 이 동사의 실적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역시나 실적인데 지금 PER 밴드와 PBR 밴드는 실적은 성장하고 있는데 역대급 저가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실적이 고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굉장히 바닥권이 있어서 매수하기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급등은 이틀 동안 나왔지만 여전히 싼 가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꼽혔고요. 자, 다음은 양자 보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르기가 힘든 섹터인 것 같은데 탑픽 종목 뭘로 꼽아오셨습니까? 한국정보인증 시장에 대한 부각을 좀 많이 못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로 봤을 때는 이제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들이 좀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 좀 실체가 있게 또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정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산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안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한국정보인증은 이제 세계 최초로 OTT
OTP에다가 양자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양자 컴퓨터에 대한 해킹 우려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한국정보인증이 개발을 한 OTP는 금융권에서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솔루션 모멘텀은 앞으로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장만 하더라도 주춤했었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국내에서는 제가 다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모멘텀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됐을 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양자 보안 관련주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양자 보안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시세가 계속해서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현재 들어서 이제 뭐 AI에 대한 개발도 빨라지고 있고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라든지 보안 서비스에 대한 기술이 계속해서 중요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번 연도는 유예가 되고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이 되겠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맞물리는 게 보안 쪽에는 항상 모멘텀이 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 보안에 대한 모멘텀과 또 AI가 활성화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과 앞으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한국 정보 인증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도 알아볼게요. 네, 먼저 대주전자재료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날아오르는구나. 13층에서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6월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어제와 오늘 급등하며 상승했죠. 이에 대한 부분 남겨주셨고요. 테슬라 신형 2170 배터리에 대주전자재로 응급재가 들어갑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신형 배터리에 이 대주전자재로의 실리콘 응급재가 들어가니까요.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다른 의견도 살펴볼게요. 리포트 끊이지 않는 성장 잠재력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요. 올해 실리콘산 응급재를 신규 탑재한 차량 모델이 5종이나 출시되면서 이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 내용이고요. 10만에서 털까 싶었는데 기간이 계속사돼 어디까지 가려나 올라와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기간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 남겨주셨네요. 이어서 자세한 의견도 열어볼게요. 전환가액 조정이라면서 이 주가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매니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정보인증 종목토론방 입장해 볼게요. 얘는 양자 아니냐? 다른 데는 주가가 날아다니던데 여긴 왜 이럼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른 양자 암호 관련주에 비해서 상승폭이 낮다라는 아쉬움 남겨주셨고요. 젠슨황은 양자컨 한참 멀었다더니 전문 인력 채용 공고 퀀텀 데이라고 올라왔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오는 3월에 양자의 날 퀀텀 데이를 개최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곳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팅의 세계대교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의견들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O 법제화한다던 건 뭐 해가 바뀌어도 소식이 없네 크크 올라와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STO 플랫폼 제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드러내면서 시장 기대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연 빠른 입법 가능할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썰물처럼 확 빠져나간 기관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6거래 연속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자세한 의견도 살펴볼게요. 네, 이번 실적도 기대 중이라면서 이 실적에 대한 내용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른 양자 컴퓨팅 관련주보다 좋은 실적에 대해서 또한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매니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주전자재료를 보면은 거의 2달 넘게 만에 10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추세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일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가격 전략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실리콘 응급재 중장기 성장성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저는 사실 최고가까지 봐도 된다. 시간만 좀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보고 있지만 일단 상단에 있는 기술적인 저항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난 8월과 10월 달에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에서 분명히 저항이 일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요 12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게 뚫는다고 한다면 이제 거의 최고가까지 가야죠. 그래서 2차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보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여유 있게 잡아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약간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흔들림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신다면 1차 목표가는 무난하게 도달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좀 더 여유 있게 해서 8만 5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틀 급등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넓게 펴놓고 보니까 아직 확실히 네. 갈 곳이 더 많이 남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차트였습니다. 12만 5천 원 1차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입니다. 자, 다음은 한국 정보 인증으로 넘어가서 아마 바라보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마가 한번 돌 때 뭐 대장주 혹은 그에 따라가는 뭐 2등주 정도가 아닌 아직도 안 오른 거에 또 수급이 오겠느냐 하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고 네. 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탄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워낙 이제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들이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한국 정보 인증이 좀 부각을 못 받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차트를 보여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또 반등이 나올 때는 같이 움직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25%그 다음 날에도 한 9%가량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대한 부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탈할 수 있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탈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크게 보시게 되면 5,500원부터 이제 가격 조정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쉬어가는 모습인데 또 신기하게도 앞전에 있었던 막히던 구간, 이제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에서 또 건강하게 이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때에서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젠슨항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그 이슈와 맞물려서 조정 받아야 되는 구간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이제 바닥이 나왔고 여기 라인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을 재차 이어갈 수 있을 거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앞전에 막혔던 5,500원대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인 5,500원대에 잡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박스권 하단 부분인 3,800원대 라인을 잡고 리스크는 줄여가면서 좀 더 상방을 좀 길게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 내내 기관이 또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목표가가 5,500원, 손절가는 3,800원인 점 체크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